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15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엔지가 가장 좋아하는 로리스 다이너 레스토랑에 도착한 엘리엇은 먼저 시계부터 보았다. 아직 약속 시간이 몇 분 남아 있었다. 웨이트리스가 파웰 스트리트가 보이는 2층의 정만창 옆 작은 테이블로 그를 안내했다. 높은 스툴에 올라앉은 그는 스테이크를 굽고 계란을 깨고 널찍한 석쇠에서 노릇노릇하게 베이컨을 구워내는 요리사들의 화려한 안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이 식당은 매우 독특한 곳이었다. 실내 공간이 완전히 50년대 풍으로 꾸며놓은 데다 콜레스테롤과 다이어트가 떠들썩하게 관심을 끌기 이전에 전통적인 미국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담아내오는 집이었다. 건강을 고려한다면 혹평을 늘어놓아야 마땅하지만 모두들 마음속으로는 군침을 흘리는 햄버거와 감자튀김, 아이스크림과 밀크쉐이크 같은 음식들 말이다. 홀 한가운데에 있는 화려한 색상의 주크박스에서는 엘비스 프리슬리의 히트곡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구석에 쭉 늘어선 핀폴 게임기들 위로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와이어로 칭칭 묶어 천장에 매달아 놓았다. 엘리엇은 이 식당에 올 때마다 영화 백투 더 퓨처에 연출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이 열릴 때마다 마티 맥플라이어와 닥 브라운이 충견 아인슈타인과 나란히 등장할 것만 같았다. 그때 마침 문이 열리는 젊은 여성 하나가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물론 마티는 아니었다. 미모가 수려한 금발머리 아가씨가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주변이 온통 환해 보이는 듯했다. 20살의 젊은 아가씨. 그의 아가씨, 바로 엔지였다. 엘리엇은 멀리서 걸어오는 딸의 모습을 눈치채지 못할 때까지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다. 몸에 착 달라붙는 캐시미어 스웨터에 벨벳 스커트를 받쳐 입고 반짝이는 검정색 스타킹과 가죽 부츠를 신은 엔지의 외모는 식당 안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역시 엔지를 넋놓고 쳐다보는 사람은 그 혼자만이 아니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논팽이 하나가 다가오는 퀸카를 침을 질질 흘리며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엘리엇은 그 논팽이를 노려보았다. 아버지 입장에서 테스토르테론을 잔뜩 분비하며 딸을 그저 성적 상대로만 바라보는 사내 녀석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증오의 대상이었다. 드디어 엘리엇을 발견한 엔지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엔지가 날아갈 듯 화사하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기 인생 최고의 걸작품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품는 아버지가 그 혼자만은 아니겠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딸을 바라보는 그의 감에는 분명히 남다를 것이다. 그토록 딸을 애지중지하는 그가 오랫동안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니.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정신과민인 어머니가 꾸려가는 집안 분위기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매일이다시피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고통스럽게 자랐기에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다. 아직까지도 폭력과 두려움으로 얼룩진 유년 시절의 기억은 그의 뇌리에 생생하게 각인돼 있었다. 운명의 여자 일리나를 만났고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지만
아빠가 되는 것만큼은 끝내 망설였다. 일리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했지만 그는 똑부러진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사랑을 주지 못할까봐, 그의 부모처럼 자식에게 고통만 안기게 될까봐 두려웠을 뿐이었다. 아빠가 된다고 생각만 하면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그를 괴롭혔다. 일리나가 아이를 그토록 원했었다는 생각을 떠올리자니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가 죽은 후에 10년 동안은 그에게 떠나지 않는 악몽처럼 긴 시간이었다. 절망의 늪에 빠져서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매트와 구명보트처럼 매달린 의사로서의 책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간혹 여자를 만나긴 했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 뿐이었다. 그는 여자를 붙잡으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의학 세미나에서 베로나 출신의 심장 전문 여의사를 만났다. 주말에 국한된 극히 짧은 만남이었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이후로는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9달 뒤 그녀로부터 딸을 출산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때까지도 아빠가 되고 싶진 않았지만 이미 일이 터지고 난 후라 어쩔 수 없이 그는 이탈리아로 날아갔다. 더구나 그녀는 지극히 모성애도 없었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의사도 없었다. 아이가 태어난 지 3달이 지났을 때 그는 다시 이탈리아로 날아가 엔지를 데려왔다. 쌍방 합의에 따라 아이는 방학 동안에만 엄마와 함께 지내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 엘리엇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빠가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헤매던 그의 인생은 마침내 살아야 할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었다. 그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딸아이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다정다감한 아빠가 되었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듯했던 미래라는 단어가 젖병, 기저귀, 분유 같은 단어들과 어울리며 다시 그의 사전에 등장했다. 환경오염은 나날이 심각해져갔고 오존층은 파괴되고 세상은 서서히 파멸로 치닫고 있는 듯 보였다. 그는 타락해가는 소비중심 사회를 참을 수 없어 했고 과중한 일 때문에 여유 시간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뇌도 몇 킬로그램밖에 안 되는 딸아이 앞에 서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다. 아이의 반짝이는 눈동자와 연약한 미소 앞에서 그 모든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엘리엇은 딸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동안 유머도 없이 혼자서 딸을 키우던 시절을 회상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잠시 동안이지만 갈피를 잡지 못한 적도 있었다. 아빠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고 가르쳐주는 학교도 없었다. 소아 전문 외과 의사라는 직업도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딸이 심실봉합수 수술이나 관상동맥 사중 바이패스 수술을 받아야 했다면 의사라는 직업이 유용했겠지만 육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 수많은 고생을 치르며 딸을 키우고 났을 때 그는 대단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달았다. 아빠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아빠가 된다는 사실 말이다. 언제나 딸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고 애쓰는 동안 어느새 그는 진정한 아빠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마흔이 되어서야 사랑 말고돈 혼탁해져가는 세상을 치유할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아빠가 된다는 것은 고귀한 축복이라는 말은 일리나가 살아있을 때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때는 전혀 실감할 수 없었다. 그때마다 그는 번번이 그게 말처럼 쉬워야 말이지 라고 대답했었다. 이제 와서야 일리나의 말이 진정으로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녕, 아빠? 엔지가 몸을 숙이며 아빠를 껴안았다. 헬로 원더우먼? 엘리엇이 미니스커트와 롱부츠를 염두에 두고 말했다. 여행은 지겹지 않았니? 아주 빨리 지나간걸요. 내내 잠만 잤으니까. 엔지는 그의 앞에 있는 스툴에 앉으며 두툼한 열쇠 꾸러미와 초미니 크롬 코팅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배고파 죽겠어. 엔지는 메뉴판을 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햄버거가 여전히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원하는 메뉴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마음이 놓이자 뉴욕에서 의대를 다니는 동안 벌어졌던 5만 가지 에피소드를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엘리엇은 특별히 엔지에게 의학을 전공하도록 종용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딸은 병을 치료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누가 물으면 아빠를 닮아서 그런 것 같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다. 엔지는 화사하고 아름답고 편안한 대학생처럼 보였다. 엘리엇은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딸의 웃음소리를 넋을 놓다시피 듣고 있었다. 그러나 내심 점점 더 걱정이 쌓여가고 있었다. 오늘 웬지에게 폐암이 걸렸으며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할 작정이었기 때문이다. 20살짜리 어린 딸이 느닷없이 아버지가 말기암 환자이며 앞으로 2-3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엘리엇은 딸을 잘 알고 있었다. 딸이 뉴욕으로 간 뒤에도 두 사람은 자주 통화하며 아주 가깝게 지내왔다. 외모로 보면 어른이 다 됐지만 그가 보기엔 엔지는 아직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애에 불과했다. 그는 엔지가 차분하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의사라는 직업은 한 주에도 몇 번씩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에게 아이가, 배우자가 혹은 부모가 수술대에서 깨어나지 못했다고 전해야만 한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볼 때 더 없는 악역이었고 매번 괴로움을 동반하는 일이었다. 그는 사실 매일매일 죽음과 조우하고 있는 셈이었다. 모두 타인의 죽음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것이다. 죽음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다. 엘리엇은 영생이나 윤회 따위는 믿지 않았다. 이승에서의 삶을 끝으로 모든 게 그냥 끝나버린다고 생각했다. 화장터에서 육신이 타면 매트가 적절한 장소를 찾아 유골가루를 뿌릴 것이다. 그것으로 게임은 끝난 것이다. 엔지에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할 생각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이 그때일 뿐이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해 줄 생각이었다. 몇십 년쯤 더 살면 좋기야 하겠지만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니까. 헌데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저리도 밝은 딸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우는 것을 보아야만 한다는 사실이 세상 끔찍하게 느껴졌다. 아빠는 잘 지냈어요?
엔지가 느닷없이 묻는 바람에 엘리엇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허스키 블루톤의 눈 쪽으로 끈덕지게 쏟아져 내리는 머리카락을 긴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고 있는 딸의 모습을 애처로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갑자기 목이 메어오면서 서글픈 감정이 복받쳤다. 젠장, 지금 약해질 때가 아니잖아. 엔지야, 아빠가 기니 얘기할 게 있단다. 벌써부터 나쁜 예감이 드는지 슬며시 엔지의 미소가 옅어졌다. 뭔데요? 아빠의 폐에 종양이 생겼어. 뭐라고요? 엔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되물었다. 아빠가 암에 걸렸단다. 충격 때문에 잠시 동안 멍해 있던 엔지가 목맨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설마 회복되겠죠? 아니야. 벌써 암세포가 사방으로 전이됐어.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아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아빠가 폐암에... 엔지는 넋을 잃은 채 한동안 머리를 움켜쥐었다. 고개를 든 엔지의 뺨 위로 눈물이 펑펑 흘러내리고 있었다. 폐암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은 거예요? 요즘 웬만한 암은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엔지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엘리엇의 눈을 응시했다. 그렇지만 너무 늦었어. 확률이 제로야. 엘리엇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엔지가 스웨터 소매로 눈을 닦았지만 끝내 줄줄 흘러내리는 눈물이 테이블 위로 방울방울 떨어져 내렸다. 언제 알았어요? 2달 전쯤 알았어. 그런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적당한 기회를 찾지 못했다. 전화로 얘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지. 엔지가 버럭 화를 냈다. 아빠는 통화할 때마다 내가 시시콜콜한 문제들까지 떠들어대는 걸 들어주었으면서 정작 암에 걸렸다는 얘기는 숨겨왔어요. 그것도 모르고 난 마냥 신이 나서 제잘거렸어요. 실습을 시작한 첫 해여서 너한테도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였잖아. 또 미워요. 아빠가 정말 미워요. 엔지가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났다. 서둘러 잡아보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식당 밖으로 뛰어나가버리고 말았다. 엘리엇이 뒤따라 나가보니 비가 억수처럼 퍼붓고 있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천둥 소리는 요란했다. 아마 소재의 재킷이 순식간에 흠뻑 젖어들었다. 도로는 차들로 꽉 막혀 있었고 택시와 버스를 잡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 엔지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엘리엇은 파웰 스트리트와 마켓 스트리트가 만나는 케이블카 터미널로 갈 생각이었으나 이내 포기했다. 케이블카를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비가 오는데도 관광객들이 무더기로 몰려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줄 끝이 보이지 않자 그는 걸어서 케이블카를 따라잡을 생각으로 유니온 스퀘어 쪽을 향해 걸어갔다. 처음 2 케이블카는 사람들로 10,000원이어서 탈 수 없었지만 제일 가파른 비탈에 이르렀을 때 운 좋게 3번째 케이블카에 탈 수 있었다. 예전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어항이었으나 지금은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식당과 기념품 가게들로 점령당한 피셔맨 수어프까지 가서야 그는 케이블카에서 내렸다. 비를 흠뻑 맞은 그는 몸을 덜덜 떨어대며 해산물을 파는 노점상들 앞을 지나갔다. 입심 좋은 생선 장수들이
껍질을 벗긴 개를 인도에 늘어놓은 큰 솥에 집어넣고 있었다. 빗줄기가 한층 더 거세졌고 그는 포튼 메이슨으로 가기 위해 과거에는 초콜릿 공장이 들어서 있던 자리를 지나갔다. 엘리엇은 뼛속까지 빗물에 젖어 오들오들 떨면서도 쟁걸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세찬 바람이 윙윙거리고 불어대자 거센 빗줄기가 얼굴을 후려쳤다. 몸을 많이 움직이는 바람에 폐와 등 아랫부분에 통증이 심해졌지만 엔지를 찾아 나선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그는 슬플 때마다 딸이 찾는 장소가 어딘지 알고 있었다. 드디어 마리나 그린과 크리스 필드의 옛 군사훈련장 사이에 있는 모래사장에 도착했다. 거센 풍랑에 집채 같은 파도가 수십 미터 높이의 거품을 뿜어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해변을 둘러보았다. 안개와 낮게 내려앉은 구름에 가려 골든 게이트의 모습이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인적 없는 해변에 굵은 빗줄기만 줄기차게 쏟아졌다. 그는 좀 더 앞으로 걸어 나가면서 고막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렀다. 왠지 대답 대신 바람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왔다. 그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기력이 소진해버린 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아빠. 그때 엔지가 세찬 빗줄기를 뚫고 그를 향해 달려왔다. 아빠 죽지 마. 나 혼자 내버려 두고 가면 안 돼. 딸이 애원했다. 엘리엇은 딸을 꼭 껴안았다. 비에 흠씬 젖어 기진맥진해진 두 사람은 슬픔이 복받쳐 한참 동안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서 있었다. 엘리엇은 딸을 위로하며 마지막 순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죽음과 싸우리라 다짐했다. 그러다 끝내 최후의 순간이 오면 편안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떠날 것이라 생각했다. 죽음을 뛰어넘어 그의 흔적이 세상에 남아있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식을 낳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